솔직히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는 저는 엔터주라고 보고 있고, 네네. 이제 뭐 이런 뭐 리오프닝이다, 뭐 관련해서 출입국자 수 반등이나 뭐 구매 한도 폐지나 뭐 이런 것들의 뭐 뉴스나 정책들이 나왔을 때 뭐 단기적으로 이제 뭐 반등할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져간 측면에서는 뒤에 말씀드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좀 재밌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진한경제TV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김큐입니다. 오랜만에 진한경제의 진한 섹터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오늘은 엔터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요즘 리오프닝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엔터주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워낙 K 컨텐츠에 대한 인기가 해외에서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엔터주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진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섹터가 엔터다 보니까 거의 연예인급 외모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엄청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매우 부끄러워요. 여기는 처음 오셨죠? 네. 네. 앞으로 필요하면 자주 부를 테니까 와서 네. 우리 투자자들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주고 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엔터가 어렵지는 않은데 제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저 아이돌 잘 몰라가지고 네. 사람들이 엔터 얘기하면 제일 어려운 게 아이돌 외우는 거, 그다음에 누가 인기 있는지 알아보는 거, 그다음에 요즘은 뭐 저 콘서트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들고 한다면서요. 네. 그것도 뭐 알아야 된다고 누가. 아미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근데 왜 알아야 되죠? 그거 판매가 많아서 그런가요? 일단 오프라인 콘서트를 가게 되면 뭐 아미밤이라고 불리는 공식 응원 스틱이고요. 그게 이제 자석이랑 블루투스로 페어링을 하게 됩니다. 아, 자석이랑 이렇게?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티켓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자석 번호랑 이제 핸드폰에서 공식 앱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에서 출시한 그 앱에 아미밤의 그 자석 번호를 연동을 시켜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아티스트 공연에 따라서 응원봉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필수적으로 이제 콘서트를 안 사면 콘서트 가서 재미가 없겠네요. 뭐 없어도 상관없는데 네. 이제 다른 분들 이제 그걸 응원할 때 그냥 가만히 좀 뻘쭘하게 혼자 앉아 계셔야 될 거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아티스트들도 아미밤을 가지고 무대에서 같이 응원을 유도를 합니다. 뭐 같이 파도 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뭐 흔들어라 뭐 막 이런 식으로 같이 좀 유도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거를 다 가지고 간다라고 봐주시면 옛날에는 팬클럽들이 그냥 뭐 풍선 같은 거 자기들끼리 마련하고 막 이러던 게 이제 공식적으로 다 연동되기 위해서 판매도 하고 그러는군요. 일종의 무대 연출을 또 같이 하는 하나의 장치로 또 소품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미밤은 다 필수로 좀 구매를 하시는 부분들이고, 이게 또 버전이 한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버전별로 다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미밤을 꾸밀 수 있는 키트가 또 출시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MD 굿즈의 상품으로 이제 판매가 되면 다 회사의 일부 간접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 뭐 단순 뭐 팬들의 입장에서는 응원하는 하나의 수단이겠지만 저희 같이 이런 것들을 뭐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매출에 기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뭐 이게 얼마나 팔렸고 뭐 단가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이제 우리 제 자녀들이 점점 이거에 관심을 가질 만한 나이가 되고 있는데 매년 버전 바꿔가지고 새로운 거 사달라 그러면 이건 얼마나 해요? 아미밤은 한 39,000원 정도 하고 뭐 건전지 포함하면 4만원이고요. 그러니까 4만원 단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건전지도 따로 사야 돼요? 건전지도 안 줘요?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사실은 단가를 더 올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단가를 유지를 하는 상황이고, 아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지만 업그레이드 돼서 다음번 아미밤이 나올 때는 좀 단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도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한 또 키트를 한정판으로 출시를 해요. 그 콘서트에 해당하는. 그것도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스티커를 붙이거나 뭐 꾸미거나 막 이런 걸 하면 아미밤 하나에 뭐 최소 40,000원에서 한 60,000원까지 잡고 계산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팬덤을 활용한 이 장사. 이거 잘하는 데가 결국에는 주가도 많이 오르고 결국에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잘 구성하고 하는데 저희가 골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번에 저희가 인터뷰를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는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기대감들이 시장에는 있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뭐 섹터를 돌아가면서 이제 리오프닝 관심주들이 이동을 하던데
그런 관점에서 엔터주를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엔데믹 쪽을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네. 상황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 늘어난 거는 저는 정확히 좀 정권이 바뀌면서 국내 네. 자가격리 이런 면제도 이제 예. 정책이 생겼고,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는 구매 한도도 이제 폐지가 처음으로 됐었고요. 네. 그리고 오미크론 관련해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만 더 이상 이제 뭐 QR 체크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느슨해지면서 네. 뭐 방역 패스는 사라졌죠. 네. 다시 이런 쪽으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고,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글로벌 팬덤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 위주로 이제 해외를 먼저 할 수 있으면 작년 말부터 이제 해외부터 투어를 시작한 상황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에 SM 같은 경우는 NCT나 뭐 트와이스 같은 분들, JYP의 트와이스 아티스트가 공연을 펼쳤고, 지난 3월에 이제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BTS가 2년 네. 6개월 만에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국내 콘서트를 3회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모두 다 이제 국내 해외가 조금씩 좀 콘서트의 모멘텀이 열리지 않냐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바로 또 실적에 붙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엔터주들은 실적도 같이 우상향, 그리고 주가도 같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여기서는 엔터 위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네네. 해당 섹터가 뭐 엔터, 미디어, 호텔, 레저, 카지노는 아직 이닛을 안 했지만 준비 네. 중이고요. 뭐 레저, 뭐 다 리오프닝에 해당되는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봤을 때 뭐 실적 위주나 숫자 위주로 보면 엔터를 가장 뭐 최상 위주로 두고 있고, 그 다음 호텔 면세, 그리고 카지노, 레저 순으로 일단 기업의 이익이나 뭐 이런 턴어라운드는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 순의 반대로 주가는 좀 반응을 할 거다. 왜냐하면 이 순의 반대로 주가가 네네, 반응을 주가 한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네. 기업의 실적이나 뭐 이런 거에 뭐 비례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지만, 네. 뭐 직관적으로 리오프닝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항공이랑 여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뭐 해당 여행사나 뭐 인터파크 같은 뭐 티켓 네네. 끊는 네. 쪽이나 뭐 아니면 항공사들 위주로 먼저 주가가 좀 반등하는 폭이 더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이게 기업들의 실적이나 어닝에 바로 이어져서 이런 주가 반등을 뒷받침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출입국자 수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에 잠깐 출입국자 수 반등하면서 좀 풀렸을 때보다 지금 3월에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19 때랑 비교하면 그래도 그때 수준의 뭐 많아봐야 20%를 좀 못 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자 수가 일단 정상화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뭐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어나야지 여행사 실적에도 좀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그 다음에 해당 기업들의 실적의 괴리율은 좀 존재가 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일단 숫자적으로 보면 엔터가 제일 먼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 다음이 호텔 면세, 네. 그 다음에 레저 카지노, 뭐 네. 이 순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숫자하고는 무관하게 주가는 도리어 반대부터 네. 크게 뭐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네. 보인다. 네.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네. 항공부터 생각할 그쵸. 테니까. 네. 이 점은 투자 여러분도 조금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레저 카지노부터 먼저 투자했다가 뒤로 하나씩 이렇게 단계별로 잘만 섹터 옮기면 계속 돈 버는 건가요? 뭐 트레이딩을 어떻게 네. 하느냐. 그래서 뭐 솔직히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는 저는 엔터주라고 보고 있고, 네네. 이제 뭐 이런 뭐 리오프닝이다, 뭐 관련해서 출입국자 수 반등이나 뭐 구매 한도 폐지나 뭐 이런 것들의 뭐 뉴스나 정책들이 나왔을 때 뭐 단기적으로 이제 뭐 반등할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져가는 측면에서는 이제 뒤에 말씀드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좀 재밌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엔터 쪽으로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아미나 연구원이 보실 때 올해 엔터주의 핵심 키워드를 뽑는다면 어떤 걸로 뽑아주시겠어요?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은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고요. 네.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이제 NFT나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엔터 포함 미디어 업계에서 이제 나아가야 될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분기별로 뭐 업황이 어떻게 될 거냐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엔터 같은 경우는 저는 1분기 저점 바닥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모멘텀들이 2분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그래서 2분기 반등 그리고 3분기, 4분기 갈수록 좀 우상향하는 흐름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11월까지 굉장히 엔터주들 포함해서 성장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메타버스니 뭐 NFT니 뭐 이런 단어들만 들어가도 굉장히 좀 뭐 신고가 경신하면서 뭐 게임이나 인터넷도 그렇고 엔터주들도 마찬가지로 뭐 고점을 많이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거의 어닝 시즌 전까지 한 3월 초, 뭐 2월 말까지 한 3개월 동안 조정을 좀 지속해서 받은 부분들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사실 뭐 어떤 산업의 성장성의 둔화나 뭐 기업들의 이익에 감익이 된다거나 이런 요인, 펀더멘털적인 요인에 의한 주가 조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좀 매크로 환경에 기인한 좀 수급 이슈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때 당시에 뭐 미국채 뭐 금리가 좀 가파르게 오르면서 네네네.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되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성장주한테 불리한 환경이 조정이 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고점에 있었던 그런 섹터들이 다 같이 좀 조정을 받는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닝 시즌 도래하고 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한 서프를 계속해서 내다 보니까 뭐 실적 같은 경우 확인됐고 뭐 더군다나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모멘텀이 좀 더해지면서 이제 많이 빠졌던 것들에 대한 저점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된 상황이고요. 그 빠진 게 한 30에서 35%까지 조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그때 바닥에서 올라온 주가 회복력을 보면은 한 20에서 25%까지는 다 회복이 된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단기간 동안 그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복을 한 업종도 사실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굉장히 좀 많이 뭐 걱정 어린 네네네. 이제 뭐 문의가 많았지만 좀만 더 기다리면 이제 호재성 이벤트나 뭐 이런 실적들이 확인을 시켜줄 테니까 오히려 떨어졌을 때 더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를 좀 권고를 드렸고요. 지금은 2분기에는 아무래도 좀 모멘텀들이 많이 모여져 있어서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은 일단 지난해 연말 부근까지 한번 랠리를 펼치고 일종의 가격 조정을 좀 거쳤고 네. 그때 뭐 가격 조정의 이벤트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거는 경기에 대한 논란,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조금 네.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시기에는 좀 안 좋다라는 그쵸. 것 때문에 뭐 네. 그걸 빌미로 가격 조정을 네. 거친 다음에 다시 1분기에 저점 찍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2분기가 제일 좋고 모멘텀이 가장 많고 3분기, 4분기에도 강할 거다 그러면 네. 지금 사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요. 그래서 네. 최근에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고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도 굉장히 네. 수익률 좋은 편이고 사실은 뭐 엔터주에서 항상 이제 지적되는 게 너무 고평가 논란, 뭐 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뭐 또는 뭐 그런 것들이 뭐 휴먼 리스크 뭐 한 네, 이 그죠. 두 가지가 항상 뭐 아티스트들 빠지면 끝나는 거 아니냐 뭐 뭐 이런 거. 따라오는 네. 리스크인데요. 이미 조정을 한 차례 거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콘서트가 사실 재개가 되면 외양 매출단에서 업사이드가 적어도 50% 이상은 확보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가격 조정에 따른 이제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상황에서 실적은 더 거기에 업사이드가 붙으니까 저는 이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또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휴먼 리스크 같은 경우 뭐 아티스트 뭐 이런 것들 지적이 되는데 요즘에 뭐 가상 인플루언서 뭐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만들어서 활동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NFT나 메타버스나 뭐 가상 세계에서 아티스트가 굳이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IP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하반기 때 가서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흔히 요즘 버추얼 휴먼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누가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스타트업 투자하시는 분이 좀 있었는데 일본에서 한때 유행했던 그 캐릭터들을 사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한번 이제 갔으니까 그 캐릭터 IP를 다 사와가지고 국내 이모티콘으로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국내에서 좀 돈 버신 분이 있거든요. 그때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기억나는 게 얘네들은 사고를 안 친다. 그러니까 인간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사고를 치잖아요. 뭐 근데
이런 버추얼들은 전혀 사고를 안 친다. 네. 아마 이 연예 엔터 회사들도 만약에 하반기에 그런 그 버추얼 휴먼이라든지 IP를 활용해서 가상 네. 공간에서 하는 것들이라면 그런 걱정을 또 덜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부터 하나씩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1번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BTS를 데리고 있는 하이브 아니겠습니까? 네. 하이브는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처음 이제 시작했고, 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새로운 걸그룹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제가 사실 걸그룹 이름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민아 연구원께서 하이브에 대한 뭘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오프라인 콘서트를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네네.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3월에는 국내 콘서트 3회를 개최를 했고 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이게 원래 객석 규모가 45,000석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1회 공연할 때 이제 15,000석 정도를 채워서 공연을 했고 총 3회이기 때문에 한 45,000명 모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걸 3번으로 그쵸, 했네요. 나눠서 네. 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같이 진행이 된 게 1회차, 3회차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동시 접속자 수 감안하면 한 100만 명 정도 시청을 했는데, 100만 명이요? 네, 191개 국가국에서 100만 명이 좀 넘었어요. 근데 네. 이게 한 IP당 한 2개 기기까지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한 유료 시청자 수를 계산을 했을 때는 나누기 2 정도 생각하면 50만 명에서 50만 명 60만 정도가 유료로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회차 공연 때는 라이브 뷰잉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 영화관이나 이런 데 빌려서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거 실시간으로 보듯이 네네. 라이브 뷰잉이 진행이 됐고 여기서는 이게 단가가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영화관 보는 게 한 8에서 $9인데 보통 단가가 4배 이상 뛰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티켓 매출이 한 400억 정도 나왔다. 그리고 오프라인 콘서트 공연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한 78억에서 8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위버스라는 플랫폼에서 1회, 3회 때 이제 벌어들인 것들을 이제 추정을 단가를 계산을 해보면 한 320억? 280억에서 350억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간값이 한 320억 정도 이제 감안을 해보시면 그 3회 콘서트로 인해서 합산을 해보면 800억 정도 벌었네요. 네, 780억에서 한 800억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LA 콘서트 같은 네. 경우는 소파이 스테디움이라고 그 규모는 사실 엄청 커요. 한 7만석 정도 규모가 되는데 네. 4회 공연으로 이제 티켓 매출 그리고 온라인 합산해서 한 440억 정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횟수로 나누어 보시면 회당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발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4월에 지금 또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4회 공연이 이뤄집니다. 지금 BTS 같은 경우는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을 위해서 출국을 한 상황이고요. 좀 색다른 게 네. 여기도 이제 엘리전트 스테디움이라고 한 6만 5천석 규모 정도 되고요. 아마 LA랑 좀 비슷하게 회당 매출 100억으로 잡는다고 가정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더불어서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된 부분들인데요. 사실 BTS 같은 경우는 월드 투어를 굉장히 많이 다니고 1년 중에 6개월 이상을 해외에 머무르는 이제 아티스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알 수는 없지만 정해진 건 없지만 만약에 BTS 멤버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가 이번 12월 기준으로 군입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체로 볼 수 있는 콘서트는 올해가 마지막일 거다. 아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또 처음 하는 콘서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많이 공들여서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4회 콘서트 하는 거 말고 지금 그래미 어워즈 때는 출국을 하는 시점부터 4월 5일부터 그 해당 콘서트가 끝나는 18일까지 약 한 2주 동안 라스베가스 전체 시티를 약간 BTS의 테마파크처럼 기획을 해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애프터 파티라든지 BTS 굿즈를 살 수 있는 팝업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 레스토랑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도 BTS 호텔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 쇼핑, F&B 그리고 분수쇼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그 현지 업체들이랑 네. 이제 다각한 콜라보를 또 진행을 하면 이거에 대한 또 관련 수익이 하이브 쪽에 또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부가적인 매출이 더 플러스 알파로 이제 붙는 것들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마 뭐 멤버들도 그렇고 뭐 팬들의 입장들도 그렇고 뭐 BTS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 모든 아티스트들이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나 뭐 팬미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제 마음이 굉장히 크고 팬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이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입장이고 뭐 아무리 VR, AR 뭐 이런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지만 그 현장에서 같이 이제 호흡하고 듣고 뭐 이런 것들을 절대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열리기만 하면 이제 이연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콘서트 티켓 단가 자체도 코로나 이전 대비 한 30%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Q랑 P가 이제 동시에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Q는 그 모객수? 모객수? 네, 그리고 더 콘서트를 가려는 수요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P는 P는 이제 티켓 가격.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코로나 이전에 BTS 콘서트 단가가 한 11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11만 원, 12만 원. 지금 이후에 이제 열린 국내 콘서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석이 한 16만 5천 원, 그리고 VIP가 22만 원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그 BTS가 하이브에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상 2020년도 이전까지는 네. 굉장히 뭐 BTS 매출 의존도가 높았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2020년도를 기점으로 굉장히 좀 의존도가 많이 매출 의존도가 그러니까 뭐 BTS 아티스트 의존도가 네.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브에는 한 4개 정도 보이그룹이 있는데요. 네. BTS, 세븐틴, 그리고 TXT, 뭐 엔하이픈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세븐틴, 뭐 TXT, 엔하이픈 같은 이 보이그룹 세 팀도 굉장히 이제 미국 빌보드 뭐 200의 탑으로 이제 순위권에 들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음악 시장 2위인데요. 네. 1위가 BTS, 2위가 세븐틴. 뭐 앨범 판매량으로 했을 때 이 4개의 보이그룹이 모두 다 탑 10 안에 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BTS가 사실상 뭐 앨범 판매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절대적인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들었을 때 아는 보이그룹의 3팀 정도의 앨범 판매량을 합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비교하면은 당연히 뭐 절대적으로 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나머지 세 팀도 TXT나 엔하이픈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신인이고 데뷔 연차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인 미국이랑 일본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보이그룹들이 아무래도 걸그룹 대비 좀 소속사 뭐 레이블 입장에서는 더 네. 이제 수익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이그룹 4팀이 좀 결성이 되고 글로벌리 차트인을 하고 뭐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밀리언셀러 이상을 뭐 가져가는 모든 그룹을 그러니까 네네네. 4팀이 가져가는 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보이그룹이 걸그룹보다 훨씬 더 매출에 더 기여를 그쵸.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돈 쓰는 그쵸. 식이 뭐 실질적으로 뭐 MD 굿즈를 사거나 뭐 팬사인회를 가기 위해서 앨범을 뭐 계속 사거나 여성들이 조금 더 지출을 더 뭐 많이 한다는 콘서트를 거네요. 가거나 뭐 진짜 뭐 전시회 뭐 보러 갈래 뭐 이렇게 뭐 해외로 네네네. 뭐 원정 투어를 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남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여성 네. 팬분들이 이런 거에 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그것도 영향이 있군요. 걸그룹, 성별에 대한 그쵸. 이것도 있네요. 좀 그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걸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그러면 하이브에는 아까 말씀하신 보이그룹 4팀, BTS를 포함해서 4팀, 그 외에 걸그룹은 이번에 뭐 새로 나온다는 걸그룹이랑 뭐 걸그룹들은 어떻게 구성돼요? 2팀 정도 2팀?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아직은 이제 한 팀도 없어요? 5월에 이제 데뷔를 합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그 하이브 산하의 산하 레이블인 소스뮤직과 이제 같이 나오는 이제 걸그룹 2팀 정도가 대기가 되어 네. 있고 한 팀은 5월에 이제 데뷔가 확정이 됐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올해 안용건님이 생각하시는 하이브의 실적
전망은 네.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 작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 네. 1조 2천억 정도 매출을 기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는 1조 9,970억 정도로 거의 한 2조 가까이 2조로, 네, 매출을 추정을 했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그리고 이거에 수반하는 간접 매출이 모든 분야에서 다 그로스가 일어나거든요. 말씀드린 MD 굿즈, 뭐 유료 팬클럽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뭐 네네. 이런 부분에서 붙고 더불어서 이제 라인업이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상 투어가 가능하고 월드 투어로 이렇게 뭐 수익을 창출하는 게 BTS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 세 팀이 더 추가적으로 보이그룹에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확실한 퍼포먼스와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라인업이 확충이 됐고 더불어서 이제 걸그룹까지도 이제 붙으면서 좀 아티스트의 라인업이 풍부해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에서 네네. 뭐 엔터뿐만이 아니라 뭐 게임이나 뭐 컨텐츠나 뭐 여러 분야 웹툰 웹소설 같은 이런 다양한 사업 분야의 진출 그리고 하반기에 뭐 이게 이익의 가시성이 바로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NFT와 관련된 비즈니스 진출 계획도 연내에는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2조도 넘을 수 있다. 2조 수준에 좀 근접하다라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 그 후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군대를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좀 그로스 자체는 뭐 올해 대비 좀 줄어들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익률은 어느 정도 돼요, 위버스가? 아니, 그 하이브가? OP 마진 기준으로 뭐 평균적으로 10% 중반대에서 높으면 20%까지도 네, 10% 중후반대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도 그 정도 나올 걸로 보세요? 아니면 더 높아집니까? 왜냐면 IP 활용해서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팔고 그러면 이익률은 좀 높아져야 되는 것 같은데. 이익률은 또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신인 개발하거나 뭐 이런 데도 굉장히 좀 이것도 일종의 신제품 개발 투자. 그쵸. 매출의 원가 단위 또 늘어나는 거고 콘서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회차를 많이 할수록 더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거든요. 네네. 막 이렇게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객 수를 원하는 만큼 하진 못했잖아요. 뭐 그래서 뭐 한 번을 공연하든 뭐 15,000명을 모으든 45,000석에 45,000석을 모으든 어쨌든 공연을 위한 무대 장치나 들어가는 원가는 똑같은데 뭐 거리두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모객 수가 좀 한정적이게 되면 그만큼 마진율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것저것 좀 투자를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을 위한 그런 투자에 따른 매출 원가 상승에 기인해서 뭐 이익률이 좀 그로스가 둔화되는 건 좀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